안녕하세요. 매일 남의 사연을 들으면서 언젠간 나도 꼭 내 얘기를 보내야지 하다가 이번에 돼서야 꿈을 이루고 말았네요. 저도 딸 하나 키우고 사는 엄마지만 자식 농사처럼 세상 어려운 것이 없지 않나요? 행여나 내 자식에게 털끝이라도 건드리는 놈이 있다면 어느 엄마나 악 다물고 혼쭐을 내줄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갖은 공들여 키운 내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배우자감이 사실은 내 자식 평생 벗겨 먹으려 드는 꽃뱀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정말이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요즘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결혼으로 무슨 인생 역전을 노리는 골빈 여자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전 그런 남자만 하나 걸려라 노리는 악녀 한 명을 소개할까 해요. 얼굴 예쁘지, 키도 이 정도면 큰 편이지. 그리고 노래는 또 얼마나 잘한다고. 검사든 의사든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사내라면 내 딸 보자마자 훅 반해버리겠지? 응? 요즘 여자들 키 165cm면 그냥 중간 정도, 조금 큰 정도려나? 신우의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연예인 뺨치게 예쁜 것도 아니에요. 직업도 학벌도 평범한 아가씨니까 시모 입장에서 칭찬할 거라곤 노래 솜씨뿐이겠죠. 신우이의 노래하니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전 미처 몰랐는데 신우이가 반강제적으로 남편에게 요구해서 우리 결혼식 때 축가를 섰었어요. 원래는 제 친구 중에 성악과 졸업한 애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하려고 했죠. 실제로 그 친구는 한 회당 돈 받고 축하 가수로 일하는 프로거든요. 나와의 친분으로 돈도 안 받고 내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했었는데 하는 수 없이 신우인 우리 결혼식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축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이었어요. 큰 가창력을 요구하는 노래도 아니었음에도 고음부에서 소리가 갈라지고 삑사리가 나서 하객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나 했으면 열심히 한다 귀여워 보이기라도 했죠. 예닐곱 유치원생처럼 창피하다고 노래 부르는 중간에 내려가서 도망쳐버렸다니까요. 한마디로 내 소중한 결혼식을 망쳐놓고 변명만 하더라고요. 뭐 그딴 식장이 다 있어? 음향효과도 안 받쳐주니까 내가 제 실력 발휘를 못한 거지. 괜히 쪽팔려 죽겠네. 내가 너랑 노래방 한두 번만 가보냐? 어울리지도 않게 어려운 노래 선택해가지고 원래 네 실력이잖아. 그건 그렇고 친구의 남자를 뺏어간 노래를 축가랍시고 불러? 뭐 어때? 노래가 좋잖아. 그리고 내 목소리가 엄정아랑 좀 비슷하거든? 섹시하고 허스키한? 어휴. 남편은 토하는 신욕을 했고 나도 신우이랑 좀 편한 사이였으면 같은 반응을 했을 테죠. 이런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신우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성격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결혼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에게 티내려는 욕심 없이 적당한 가격에 웨딩식 했는데 신우인 재벌집 딸도 아니면서 참견을 부렸습니다. 근데 식당꼴이 그게 뭐야? 난 오빠 축가하겠다고 명품 대여샵에서 샤넬 정장도 빌려입고 성의를 보였더니 무대는 영 내 수준이 안 맞더라고. 무리해서도 땡땡땡 호텔 같은 곳에서 하지 그랬어? 호텔? 너 머리가 장식이냐? 대가리 꽃받치냐고. 거기 식장 대여만 2천에 식대도 몇십만 원씩이라고. 부모 재산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으로 하는데 무슨 호텔식? 네가 돈이라도 대줄 거야? 몰라. 하여튼 구질구질해. 난 절대 그렇고 그런 결혼식 따위 안 하면 안 했지. 절대 못해. 한번 내 결혼은 어떨지 봐봐. 얼마나 아름답고 성대한 결혼식을 차릴지. 상상만 해도 짜릿해. 예, 그러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겁나 일해서 어떻게든 2억 정도 만들어. 너 결혼할 때 그 정도는 들 텐데. 오빠, 한국 여자애들에는 조커 같은 필살기가 있어. 바로 취집. 내 외모와 매력으로 돈 많고 괜찮은 남자 물어서 결혼할 거니까 그럼 내 돈이 뭐하러 필요하겠어? 이쯤 되면 공주병 말기 착각의 늪에 빠진 신우이를 어떻게 말릴 도리가 없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듣고 있다가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죠. 더 웃긴 일은 신우이가 자기 명품 정장 대여한 돈까지 남편에게 달라고 조르던데요. 우리 결혼식 축의금 한 푼 선물 하나 해준 것 없이 말이죠.
저도 눈치가 빠르다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신우이가 왜 명품 옷에 치장해서 우겨서 축가를 할게요. 자기 친오빠 결혼식에 지가 돋보여서 남자 하나 물색하려는 속셈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우리 결혼식은 관심도 없고 두리번거리고 힐끔거리며 하객 중에 좋은 남자 찾고 다니는 꼴이 내 눈에도 보였으니까요. 나중에 나한테 그중 한 사람을 물어봐도 봤어요. 새언니 쪽 결혼식 하객 중에 이렇게 큰 키에 남색 자켓이랑 베이지색 바지 입은 남자 누구예요? 기억이 확실진 않지만 성군 오빠인가? 우리 사촌 오빠예요. 아, 그 사람 직업은 뭐예요? 나이는? 사촌 오빠면 누구 아들이지? 그 집 부모님 뭐 해먹고 재산 많아요? 아가씨, 그만 좀 물어보세요. 그 오빠 마취과 전문 의사예요. 의사란 얘기에 신우인 얼굴에 화색이 돌며 적극적으로 날 붙잡고 늘어졌어요. 언니, 그렇게 괜찮은 남자면 이 하나뿐인 신우이에게 소개를 해줘야지. 그렇게 해줄 거죠. 직업이 의사면 집안이 평범해도 사는데 지장 없겠네. 나이는 얼마나 될까? 어머, 아쉬워서 어쩌나? 그 오빠 이미 결혼했어요. 아마 다음 달에 아기도 나올걸요? 아, 뭐야, 유부남? 아, 그랬으면 진짜 결혼했다고 할 것이지. 성질 내고 돌아서는 신우이 보고 크크 웃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빠 의사도 아니고 유부남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고 착한 우리 사촌 오빠 아무리 봐도 신우이에게 소개해주긴 너무 아까운 남자니까요. 그래서 거짓으로 유부남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사촌 오빠를 노리냐고요. 네 주제나 알아라 속으로 비웃었죠. 명색이 내가 올케인데 막연히 신우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소개팅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2번의 소개팅 자리를 신우에게 주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데리고 나온 남자들에게 내가 너무 미안했기에 다신 신우에게 소개 안 해줘요. 이미 신우인 전문직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고 하니까 더욱이 못해주기도 하고요. 야, 내가 아무리 오래 솔로였다지만 야, 날 어떻게 보고 그런 여자를 소개할 생각을 했냐? 아니 왜? 우리 아가씨가 무슨 실수라도 했어요? 내가 무슨 면접장 온 줄 알았다. 내 직업이랑 가족관계, 부모님 재산까지 무리하게 이것저것 묻더니 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바로 다리 꼬고 팔짱 끼면서 거만 떨더라. 뭐 물어봐도 반응도 시원찮고 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서 나도 오늘만 보고 말아야지 했어. 예의상 저녁도 드시러 가겠냐고 했더니 그러더라. 저기요. 내가 솔직하고 맑은 성격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쪽은 내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괜한 시간 낭비 서로 하지 말고 여기서 서로 빠이빠이 하죠. 잘 가요. 솔직히 얼굴 좀 예쁘장한 거 말고는 대학부터 직업까지 뭐 하나 괜찮은 구석 없는 애가 무슨 자신감인지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걔한테 꼭 전해라. 인스타에 올린 사진 반드시 바꾸라고. 얼마나 포토샵을 했는지 실물 보고 한참 의심했네. 그 인스타 사진 아니었으면 애초에 소개팅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어.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내가 아는 대학 선배인데 외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우리 과에서 인기 꽤 있던 선배를 소개해줬죠. 그런데 소개팅이 끝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선배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큰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고 연봉도 높거든요. 그렇게 프라이드 높은 선배가 여자에게 이런 취급받은 건 아마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이 일로 몇 번이고 선배에게 사과드려야 했고 미안해서 그 뒤로 연락하기 껄끄러운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우이한테 누가 직업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라고 한마디로 SNS 스타란 얘긴데 팔로워 수가 그 정도로 많진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화장품이나 뷰티 아이템을 가져다가 공구한답시고 인스타에 올려서 파는데 그런 사기 행각으로 용돈 몇십만 원이나 벌까요? 신우이 방에 들어가면 무수히 재고로 남은 화장품과 잡동사니를 볼 수 있었고 나한테 혹은 지인들에게 팔라면서 자꾸 떠밀어서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신우인 건설적인 직업도 없으면서 반백수로 집에 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무는 시간이면 술 약속이다 클럽이다 하며 나가 놀다가 사고 치는 때도 있었죠. 그렇게 저랑 신우이랑은 상극 중에 상극, 정말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타입이랄까요. 전 꾸미는 거에 돈 쓰는 게 진짜 아깝고 싫거든요. 허영 부리는 거 못하기도 하고요.
실리와 경우 있는 태도를 좀 따지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영향은 친정엄마 때문 같은데 소시적부터 멋쟁이 소리를 좀 들으셨대요. 엄마들은 자식 먼저, 남편 먼저 챙기느라 자기 옷 한 벌 못 사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엄만 자기 머리하러 청담동까지 가시고 옷도 얼마나 자주 사는지 아빠와 사치한다고 싸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당연히 전 그런 엄마처럼 되기 싫어서 더욱 반대되는 사람으로 자랐는지도 몰라요. 일례로 남편이 결혼 프로포즈했을 때 얘기를 해볼게요. 남편은 사전에 작은 이태리 식당을 통째로 빌려서 풍선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남편의 결혼하자는 말에 나온 내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냥 결혼 허락 한번 받자고 다이아 박힌 반지에 레스토랑 대관까지. 이게 다 얼마야? 나 이런 거에 감동해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다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누구보다 내가 아는걸. 자기 마음만으로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데에 돈 쓰지 마. 그래도 고마워. 남편은 그때 내 말이 정말 인상 깊었대요. 네 말 듣자마자 내가 결혼할 여자 제대로 골랐구나 싶었어. 사실 나도 그런 허례허식에 돈 들이는 게 아닌 것 같았지. 너한테 아까운 게 아니라 아쉽다고. 그런데 주변에서 프로포즈 제대로 안 해주면 평생 아내가 서운해한다고 바람 넣어서 억지로 한 거야. 역시 넌 속물적인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라. 근데 네 마지막 말 듣고 나 진짜 웃겨서 배꼽 잡았었잖아? 내가 뭐라고 했더라? 결혼식 하는 게 나쁘끄럽고 돈도 아깝다고. 연예인 모델도 아닌데 과한 화장하고 스튜디오 빌려서 사진 찍는데 몇백만 원도 싫다고. 그저 구청 가서 결혼 반지 나눠 끼고 혼인신고서나 작성하자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건 부모님도 허락 안 하실 거라고 식만큼은 올리자고 내가 겨우겨우 설득했지. 이런 여자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아주 멋져. 남편의 말대로 전 결혼식에 몇 천만 원 드리는 게 참 내키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여잔데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시누이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시누이를 속으로 싫어하기도 하거니와 말도 안 통해서 그저 겉으로 억지 웃음 짓고 말도 안 섞으려 들죠. 또 그렇게 된 건 딸을 그렇게 키운 시모의 잘못도 있다면 있는 건데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 딸 감싸느라 저한테 심하게 말씀하셔서 속상했거든요. 어떻게든 성공적인 취직해보겠다고 시모와 시누이는 자주 뭔가 상의하고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결혼정보회사 150만 원이나 가입비 내고 들어가 봤지만 거기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분통을 터뜨렸죠. 엄마, 결정사에서 내 등급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에 11등급이래요. 15등급 중에서. 내가 말도 안 된다며 따지니까 매칭 매니저가 나이가 30 안 되고 외모가 중상이라 그나마 등급 올려준 거라나? 아, 나 자존심 상해. 나 이딴 거 안 해. 여기 등급 맞춰 매칭해주는 남자들 절대 내 눈에 안 찬다고. 엄마 따로 어디 소개해주겠다는데 알아볼 수 없어요? 결정사에서 자기 조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면 그걸 납득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해서 스펙이라도 높이지.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때만 부리는 시누이를 보니까 걱정이 돼서 조언을 했죠. 아가씨, 감정적으로만 나올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건 좋은 남자랑 소개팅하고 싶다면 아가씨가 가진 조건을 높여보면 어떨까요? 새언니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것 같은데? 겨우 우리 오빠랑 결혼해놓고 무슨? 대기업도 아닌 그냥 그런 회사에서 월 300도 못 받는 남편, 평범한 외모에 모은 재산 없어서 둘이 대출받아 겨우 전세금 마련했잖아요? 네, 한번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언니는 왜 자기 팔자 못 고치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한 거죠? 진심으로 우린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대부분 다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서 사는 거 아닌가요? 무슨 우시장에서 한우 등급 매기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통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얘기하는 시누이가 경멸스러웠습니다. 아가씨야말로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요? 결정사 등급 10일짜리가 높은 등급 남자를 무슨 수로 만나겠다고요? 그거야말로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너 지금 그게 시누이한테 할 소리냐? 어머님 듣는 데서 할 소리 아닌 거 아는데요. 듣기 불편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와 버렸네요.
자기 딸 욕한다고 싫으니까 눈에 쌍심지 켜고 나무라는 시모를 보고 저도 아차 싶어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뭐? 진심?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연지 어릴 때부터 죽자사자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알아? 그중에 공부 잘하는 놈도 있었고 축구하는 애도 있었어. 연지야, 그러고 보니까 너 옛날에 너 쫓아다니던 애들 중에 대성한 놈 없니? 아우, 말도 마요. 이미 동창들 수소문해서 다 뒤져봤는데 뭐 하나 변변한 놈이 있어야 말이지. 그나마 회계사랑 7급 공무원, 대기업 요 정도가 잘 된 애들이야. 그래봐야 월급쟁이고. 걔네들 집에 돈도 별로 없어. 속빈 강정이랄까? 나 같은 여우가 그런데 속아 넘어갈 수 없지. 역시 이미 다 알아보고 있었네. 그래, 네가 워낙에 영리했어. 공부 안 하고 맨날 꾸미고 놀러 다니기만 해서 내가 여기저기 점집 가서 물어봤지. 근데 점집마다 하는 말이 넌 알아서 잘 살 팔자란다. 요 잔머리 쪽으로 엄청 발달해서 네가 일 안 해도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오히려 남편 꽉 잡고 산다더라고. 부럽다 이 기집애야. 여자로서 그 정도면 좋은 팔자지. 그러게요. 부럽네요. 저 오늘부터 남편 바가지 긁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겠어요. 너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게 시어미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머님, 저도 신우이도 같은 여자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런데 저한테랑 신우이한테랑 그렇게 다른 말씀하시면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맞는 말만 하는 내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시모는 괜히 역정내시고 나가서 과일이나 깎아오라며 쫓아내셨죠. 이게 우리 시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시집살이 겪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한테는 과일 깎아와라, 밥상 차리자, 일 시켜 먹으면서 나보다 겨우 1살 어린 시누인 제가 가져온 과일을 입에 넣어줍니다. 전래동화 콩쥐팥쥐에서 콩쥐가 계모한테 차별당하는 게 이런 심정이었나 보다 하고 막 부야가 치밀어요. 시모랑 시누이 볼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사연 보내서 우리 시댁 막 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있는 건가 봐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들어줄 만한 실자 집안 얘기였습니다. 진심으로 시모와 시누이에게 원한이 맺히게 된 건 그 이후의 일들이었죠. 요즘 가임기 여성 4명 중 1명은 자연유산 경험이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어요. 주변이 쉬쉬해서 그렇지 저처럼 습관성 유산으로 힘들어하는 여자들이 꽤 많죠. 제가 상처받는 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장 과장, 결혼한 지 벌써 2년 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아직도 애가 없어? 요즘 이기적인 젊은 사람들 애도 안 낳고 말이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지겠어. 앞날이 걱정이구만. 누구보다 내 아기 갖고 싶어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 임신하려는 건 누구도 아닌 저 자신입니다. 자기가 나 임신하는데 10,000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으면서 멋대로 판단하고 오해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요. 윗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 저도 참지 않고 부장님한테 비꼬고 따져서 얘기했어요. 부장님, 애를 원하지 않아서 안 낳는 여자가 어딨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걱정이시면 제가 산부인과 내원하느라 휴가 쓸 때 아무 소리 말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은 바로 부장님께서 꼭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애국자이신 부장님만 믿어요. 비단 회사 상사만 그러겠어요. 시부모님 하다못해 한 번 본 택시기사 아저씨들까지 왜 그렇게 남의 임신에 관심이 많든지요. 애 낳아라, 하나도 부족하다, 둘은 낳아라, 딸이 좋네, 아들이 좋네.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갈수록 임신과 출산에 예민해지는 걸 느낍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 임신한 지 3개월째 유산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2번째 유산을 했어요. 심지어 그땐 아기집조차 확인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어요. 다행히 자연 배출로 몸에 이상은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내년이면 33살 고령 임신 나이에 곧 들어설 텐데 제 걱정은 커졌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고 부부 잠자리도 적지 않은 편이라 우린 포기하지 않고 자연 임신을 시도했어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그때 난임 치료에 나서기로 남편과 얘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3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습니다.
더는 아이를 이룰 수 없었죠. 어떻게 다시 찾아온 내 아이인데요. 매사 걸음걸음마다 조심 또 조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니던 병원에서 절박 유산 가능성이 있으니 일을 쉬고 요양하라고 진단을 받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 1년에 2번 가장 바쁜 때라 어렵게 허가받아 긴 병가를 냈습니다. 그때가 한 임신 9주차 때였을 거예요. 휴가 중이긴 해도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있어서 집에서 재택으로 일하며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데 설이 다가왔죠. 여보, 나 이번 명절엔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도 우리 기다리실 테니까 미리 엄마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남편은 나랑 있는 데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도 오랜만에 통화라 어머님께 같이 안부 인사드리려고 스피커폰으로 남편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죠. 엄마? 이번 다가오는 설에 우리 못 갈 것 같아요.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명절 지나고 갈게요. 왜? 걔 죽을 병씩이나 걸렸다니?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서 왜 못 온다는 거야? 그게 아내가 임신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회사에 병가도 내고 집에서 요양 중이에요. 희원이 임신했니? 잘 됐네. 아이고, 그거 좋은 소식이면 직접 와서 우리 얼굴 뵙고 직접 할 것이지. 거리도 별로 멀지도 않으니까 그냥 와라. 명절날 차 막히면 엄마 집까지 2시간 넘게 걸리고 사실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는데요. 병원에서 아내가 절박 유산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만 이해해 주시고 날씨 좀 풀리고 안정기 찾으면 저희가 한번 찾아뵐게요. 남편 말 끝에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수긍하시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오기 힘드시다면 우리가 가면 되겠네. 우리 몽땅 너네 집 가서 명절 보내자꾸나. 네 아내가 회사도 쉬며 집에 들어 누웠으면 집안 꼴도 말이 아닐 텐데 너 잘 지내나 내가 가서 살펴도 봐주고.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어디 그럴 사람인가요? 아파도 집에서 회사 일하면서 저를 잘 챙겨줘요. 그리고 장모님이 도우미 이모님도 보내주시거든요. 집안일 걱정 마세요. 뭐 그리 말이 많어. 엄마가 아들 보러 가겠다는데. 봐라, 명절이 됐는데 하나뿐인 아들 며느리가 집에 안 오는 걸 누가 알아봐. 동네 창피한 일이지. 참 나도 여자지만 임신이 뭐 대수라고. 걔는 유난이니? 하긴 처음 볼 때부터 허약하고 삐쩍 마른 게 그럴 것도 같더라. 시모의 막말에 당황한 남편은 엄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명절 지나고 봅시다 하고 끊었는데 이미 난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가뜩이나 유산으로 예민했던 전 그 시모의 말이 너무 서운했죠. 반대로 우리 친정아빠가 남편한테 남자가 부실하게 생겨서 임신도 잘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으면 시모랑 남편은 무슨 느낌을 받겠어요? 그런 경우라고요.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고 평소에 쌓인 앙금까지 그냥 이참에 시모한테 바로 전화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퍼부어버릴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모 고집을 말리겠나 모르겠어요. 결국은 시댁 가족이 우리 집으로 총출동해서 명절을 샜어요. 식사부터 손님 대접하느라 제 입장에선 훨씬 고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가 옆에서 빈정댔습니다. 올케 언니 머리 쓴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유산 핑계대고서 며느리 집 피해보려고 한 거 내가 간파해서 엄마한테 언니네 집 오라고 옆에서 거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잔머리 쓰지 마요 언니. 시누이 덕에 졸지에 난 명절날 시댁 가기 싫어서 꾀부리다가 들통난 며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 일 겪으며 앞으로 신우 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이를 갈았죠. 다행히 몇 달 뒤 전 아기와 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소중하게 지켜낸 내 딸은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 이제 임신 유산 스트레스는 작별이에요. 손주도 보신 시몬 나이는 찼지 아직 철 안 든 딸 치울 생각에 맞선이나 소개팅을 닥치는 대로 신우한테 이어줬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그 모년 그 일에 참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결실을 맺은 모양이었습니다.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으시던 시모의 말에 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정말로 아가씨랑 소개팅해서 잘된 남자가 검사예요? 그렇지만 검사나 되는 남자가 왜 아가씨랑...
뭔가 수상한데? 또 초치는 소리 한다. 우리 연지가 이렇게 결혼 대박 날 줄 난 알고 있었어.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반할 만한 정도 아니니, 우리 딸?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저처럼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만난 천년의 사랑을 꽃피워서 재벌집 남자와 결혼하는 신데렐라 얘기도 이젠 다 옛날 드라마일 뿐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 권력을 가진 검사가 머리 텅텅 빈 된장녀랑 결혼을 왜 하겠냐고요. 어느 집 눈먼 집 아들이 우리 신우이 같은 여자랑 결혼할지 그 팔자 한번 걱정이다 싶던 어느 날 신우이 때문에 기함할 일이 또 생겼지 뭐예요. 자기야, 우리 그 통장 어디 갔지? 나중에 가족여행 유럽으로 가자고 매달 20만 원씩 부었던 거 말이야. 여기 서랍에 늘 뒀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그러자 뭔지 모르게 뒤가 캥기는 듯한 표정의 남편이 털어놓은 사실은 그 적금 내가 연지 합의금이 필요해서 써버렸어.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그랬던 건 정말 미안해. 상황이 너무 급했고 어쩔 수가 없었어. 연지가 무슨 합의금이라니? 신우가 친구들과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이랑 시비가 붙어 때리고 술집 가게까지 파손했다지 뭡니까? 그 합의금으로 우리 유럽 여행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남편은 평생 용돈 10만 원으로 살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랑 시모 등살에 어쩔 수 없이 도왔을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난 신우이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따지기로 합니다. 언니, 나 지금 그딴 얘기할 정신 없으니까 다음에 해요. 그깟 돈 결혼하고 나면 배로 돌려줄 테니까 끊어. 예상은 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나오는 신우의 태도에 뚜껑이 열려버렸죠. 핸드폰이랑 차 키만 챙겨서 나와 바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본 시댁의 분위긴 여느 때와 좀 달랐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 손님이 와 있던 겁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집에서 무슨 정장 차림으로 다과상에 둘러앉아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난 이미 뿔이 난 소 같은 상태였기에 곧장 신우이를 찾았죠. 아가씨, 좀 나와봐요. 내가 직접 왔으니까 우리 적금 그거 제대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서는데 어쩐지 낯선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신우인 재빨리 일어나서 내 팔짱을 끼고 거실에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어머, 언니도 참. 우리 검사님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그래. 여기까지 오셨네요. 우아한 척 말하다가 내 앞에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작은 목소리로 본심을 드러냈죠. 여기까지 왜 왔어요? 지금 내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나중에 하자고 했잖아. 고개를 돌려보니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남자가 날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신우 합의금 준 걸 숨긴 것보다 그 남자 얼굴에 더 놀라고 말았어요. 저 사람 분명 내 옛날 과외 선생님 김준호 오빠였거든요. 내가 그를 알아보는 동안 그 오빠 역시 날 알아보고 말았죠. 넌... 우린 서로 악수하며 우연히 마주친 반가움을 나누었습니다. 그 오빠는 어땠을지 몰라도 저한텐 정말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었거든요. 듣자 하니 거슬리네요, 옳게 언니. 호칭 제대로 써요. 내 남자친구한테 준호 오빠가 뭐야? 검사님이란 존칭 부탁해요. 검사님? 그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따지고 보면 희원이랑 먼저 만난 사이였는데 우리끼린 편하게 불러도 돼. 아닐세. 내가 봐도 내 딸 말이 맞지. 앞으로 우리 김 검사님이랑 가족이 될 걸 생각하면 며느리 너 말 조심해라. 알겠니? 네. 실수했네요. 어쨌든 반가워요, 검사님. 전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그래, 희원아. 나중에 연락할게. 그때 만나서 못한 얘기 풀자. 뜻밖의 과거 과외 선생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난 19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 대학 가면 준호 오빠한테 정식으로 고백할 거야. 사실 그는 내 첫사랑이었거든요. 고3 때 단기 과외를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준호 오빠였습니다. 안경을 낀 부드러운 미소에 법대생에게 난 한눈에 사로잡혀 버렸죠.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혹독하게 날 공부시켜서 성적도 올랐고요. 하지만 오빠와 두근거리던 과인 석 달 남짓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과인 모두 끊어야 했고 그 오빠와는 그 뒤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난 준호 오빠가 검사까지 됐다니 무척 기뻤어요. 의지가 강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오빤 정의로운 검사가 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신우이랑 사귀다니 속이 역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 저녁 해주고 난 한술도 뜨지 못하고 밥그릇 채 버렸어요. 그렇게 싱크대 붙잡고 있는데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언니, 우리 검사님하고 예전에 아는 사이였다죠? 나랑 우리 부모님도 있는 앞에서 꼭 그렇게 아는 티를 내는 건 좀 아니죠. 그쵸? 이 결혼 꼭 성사돼야 돼요. 정말 죽을 각오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옳게도 내 편이어야 하고요. 나에 대한 괜한 말 남자친구한테 안 흘릴 거죠? 이왕이면 내 칭찬도 해주고 언니만 믿을게요. 부탁해요. 어지간히 준호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서 나에게 입단속시키는 신우이가 한편으로 딱했습니다. 나한테는 신우이가 형편없는 여자라는 걸 입증해줄 수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일단 이 결혼에 대해 눈을 감기로 했어요. 내가 말린들 신우이랑 결혼까지 생각한 준호 오빠한테나 시댁 식구들에게 괜한 상처만 남기게 될까 싶어서요. 또 한편으론 준호 오빠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신우이가 훨씬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편에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죠. 내 마음은 그랬지만 일주일 지난 어느 날 남편은 새벽 2시경 전화를 받고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무슨 전화길래 이 시간에 당신 어디 가는 거야? 아, 그게 경찰서인데 연주한테 큰일이 난 모양이야. 황급히 나갔던 남편이 몇 시간 뒤에 집에 들어와서 어이없단 투로 말을 했어요. 이 기집애 진짜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어제도 클럽에서 진탕 놀았는데 거기서 어떤 새끼랑 원나잇까지 했다지 뭐야. 그런데 그 새끼가 변태같이 굴어서 겨우 탈출해서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신고하고 날 부른 거지.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서로 합의하에 모텔 간 거 맞고 그 새끼가 뭘 심하게 그런 건 아닌데 연진 그 새끼 철장에 가두겠다고 날뛰고 정말. 나중에 이 사건이 검사인 남자친구 알게 돼도 상관없냐고 하니까 대충 합의하고 나오더라고. 아, 정말 이놈의 자식 창피해서. 분에 넘치는 남자친구가 생겼지만 신우인 결국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저런 사고는 쳤다지만 세상에 처음 만난 남자랑 모텔이라뇨. 이 정도로 천박한 여자일 줄은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앵간에선 신우이가 좋다는 남자니까 안 껴들려고 했는데 감히 준호 오빠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까지 피워? 이대로 준호 오빠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는 걸 못 본 채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신우이가 내 시댁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죠. 어떻게 설명해야 이 상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시몬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 돈이 어딨겠니? 옛날에 마지가 동생 학교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랬어. 우리가 검사 사위 보는데 혼수 대충이야 할 수 있겠니? 결국은 네가 도와줘야겠다. 아가씨가 돈을 모았을 리도 없고 저희도 좀 돕긴 해야겠죠.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게 금액 듣고 나도 놀랐어. 아, 연지가 글쎄 2억이 필요하다더구나. 네? 2억이나요? 놀랍긴 한데 그 뭐야 물가도 올라서 젊은 사람들 혼수 비용이 꽤 크다는구나. 게다가 남편이 검사 아니냐 검사. 아니 4년 전 결혼한 저도 그 정도까진.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거액이 어딨어요. 예금이랑 적금 깨면 그래도 5천만 원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아 글쎄 2억이라도? 아니 너희 사는 아파트 그거 2억 넘는 거 아니냐? 그래 그걸로 대출 받으면 되겠네. 우리 친정집이 옛날에 어쩌다가 망했는지 아세요? 과한 대출로 사업하다가 살던 집도 날리고 한동안 아빤 도망 다니시느라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한테 그 큰 돈을 빚지라 하실 수는 없습니다. 내 목이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돼요.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감히 시애미 앞에서 뭐? 목에 칼이 들어? 건방지게 말하는 거 봐라. 순식간에 시몬 나에게 뺨 한 대를 날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내 부모한테도 안 맞아본 따귀까지 맞아야 하는 건지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그대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거칠게 핸드폰으로 준호 오빠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내가 참고 참아줬더니 이 집안 어디 한번 제대로 깽판 친다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으니 당장 만나자고 하면서도 갑자기 오빠가 나올 수 있을까 바쁜데 거절하겠지? 걱정했지만 의외로 준호 오빤 흔쾌히 응했어요. 1시간 뒤 서초동 근처 카페에서 오빠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괄량이 아가씨 언제 커서 시집까지 가고 세월 참 빠르다. 네가 딸까지 낳았다니 믿기지가 않아. 부모님은 건강하시고? 두 분 모두 건강히 잘 계세요. 옛날에 우리 아빠 망했지만 나중에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은 카페 3개나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김 검사님, 내가 옛날 우리 얘기 꺼내려고 오늘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저기 이대로 아가씨랑 결혼하면 검사님 인생 망쳐요. 절대 안 돼. 잠깐만, 시원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연지 걔 말로만 인플루언서지 사실 제대로 하는 일도 없어요. 애가 얼마나 못되고 남자를 벗겨먹으려고 혈안이 됐는데 오빠랑 결혼했다가 진짜 걔한테 탈탈 털리고 매일 후회할 거야.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로서 정숙하지도 못해요. 친구들과 노출 심한 옷 입고 클럽이나 다니질 않나. 얼마 전에 원나잇까지 했다고. 이런 여자랑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오빠? 그 정도로 바닥인 여자란 거지? 기분 참 더럽네. 그딴 여자랑 데이트를 했다니. 그런데 희원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연지 씨랑 그런 사이 아니야. 그날 집에 갔던 건 부모님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얘기 들으러 갔던 거지. 그 여자 소개받고 몇 번 만나본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상대 여자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결혼이라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검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신우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시모까지 김칫국 함께 먹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맥 빠지네. 그럼 내가 있지도 않은 결혼 때문에 어머님한테 뺨까지 얻어맞은 거야? 진짜 어이없다. 연지씨 어머님한테 네가 맞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준호 오빤 신우이가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 옛날 선생님에게 하듯 내가 당한 일 오빠한테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다 떠나서 너한테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인데. 연지씨 상처 안 받게 적당히 둘러서 그만 만나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좋게 끝내지 못하겠다. 선생님으로서 우리 희원이 당한 만큼 모두 응징해 줄게. 네가 시어머니한테 뺨 맞은 거 증언해 줄 사람은 있나 한번 생각해봐. 얼마 있다가 내가 연락할 때 잘 받아. 난 그럼 먼저 간다. 검사님은 내 일에 분개하며 바빠 일을 준비하러 가는 모습에 저 좀 감동했잖아요. 내 친정 오빠처럼 복수에 나서준다니 고맙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려나 궁금하기도 했죠. 검사님 말대로 얼마 뒤 전 전화로 검찰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미 검찰에 출두한 시모의 억울한 비명이 들려왔죠. 이봐 사위, 아니 검사님, 내 며느리 뺨 한 대 갈겼다고 해서 존속 폭행죄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러다가 진짜 나 감옥 가는 거예요? 아이고 조상님. 피의자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네 집 안방인 줄 압니까? 여기 검찰청이에요. 시끄럽게 굴면 관공서 소란죄 추가합니다. 전화로 김 검사님은 나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나서 끊었어요. 내 뺨 좀 때린 거 가지고 검찰까지 불려갈 줄을 시몬은 꿈에도 몰랐겠죠. 검찰에서 조사받고 나온 시몬 바로 와서 나한테 빌다시피 했습니다. 예, 내가 나이 먹고 세상이나 검찰까지 다녀왔다. 이거 봐, 무서워서 지금 손이 다 떨려. 제발 네가 뭐 합의든 뭐든 하겠다고, 우리 어머님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그래주면 안 되겠니? 아까 검사님이 물어서 사실대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난 고작 너 뺨 한 대 때린 건데 무슨 정신적 학대니 뭐니 해서 내가 널 엄청나게 힘들게 했단 식으로 검사가 나오더라고. 이러다가 나 감옥 가면 어떻게 하니? 나 좀 살려다오. 시모랑 그러고 있는데 누가 또 집에 찾아왔어요. 인연이? 우리 엄마를 검찰에 신고하고 내 결혼 파토까지 내? 너 옛날 과외 선생님이라고 해서 김 검사한테 뭐라고 꼬리를 쳤길래 일이 이렇게 되냐? 내 결혼이 빠그라진 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더니 급기야 신우이마저 내 뺨을 쳤어요. 시모의 신우까지 싹 다 나를 물로 보나? 열받은 나 역시 곧바로 신우이에게 싸대기 한 대로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눈이 희번덕하더니 우리 집 부엌칼을 들고 와서 날 위협했어요.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당장 이 일들 모두 제대로 돌려놔. 안 그러면 오늘 너 찌르고 나도 콱! 그러자 시몬 몸을 던져 칼을 들고 있는 신우이를 막았습니다. 연지야,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 올케언니고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시몬은 빌다시피 신우를 달래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씩씩대는 애를 억지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 난리통에 저도 심장이 덜컥해서 스르르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진정하느라 애썼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서 일은 어떻게 마무리됐냐고요? 나에게 잘못은 했단지만 검사를 조사받고 곤욕을 치렀으면 충분하지 어떻게 시몰 감옥에까지 보내겠어요. 며칠 뒤 검사님에게 연락해서 시몰을 고발한 건 잘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아마 충분히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 그런데 그러고 연지 씨가 너한테 이상한 집 버렸다면서? 괜찮겠어? 이번에도 내가... 아니에요, 검사님. 내 억울한 심경 덕분에 충분히 잘 풀 수 있었는걸요. 이제 우리 가족 간의 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결혼하게 되면 꼭 청첩장 보내요. 시몬 그렇았지만 신우이만큼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동안 시모나 신우이 모두 쥐죽은 듯 조용해서 어찌된 상황인가 궁금해졌죠. 자기한테도 어머님이나 연지가 연락 없어? 요즘 잠잠하시네. 지난주에 걱정돼서 집에 한번 갔었는데 연지가 당신한테 칼까지 들이댄 이후로 부모님이 무척 놀라신 것 같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이 이 지경일 줄 몰랐겠지. 엄마가 요즘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운이 많이 죽으셨어. 큰 내색은 안 하시는데 당신한테 미안하고 볼 낯이 없어서 연락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부모라고 해도 진짜 자식 모습까지 다 안다고 단언할 일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시모의 충격이 크셨는데 그렇게 예뻐하던 막내딸한테 이번만큼은 편들어주지 않고 냉담하게 구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생일이 있었는데 꽃다발 배달을 받았어요. 꽃을 보내신 분이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 같은 건 챙겨주신 적 없었는데 어지간히 미안하셨구나 싶었죠. 그날 퇴근하고 남편이랑 딸과 함께 시댁에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 저 생일이라고 꽃도 보내주신 거세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었다니 좋네.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꽃이나 보냈지. 그런데 저 말이다. 지난번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네가 정말 믿고 그래서라기보단 그때 감정이 멋대로 그래서 그만. 아니 말 많고 탈 많은 딸년 때문에 돈은 없지. 검사랑 결혼시키면 만사 해결될 줄 알고. 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거든. 이해 좀 해주렴. 어머님 이렇게 사과해 주셨으니까 저도 속상했던 마음 풀게요. 그렇지만 내 목에 칼까지 들이댄 아가씨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아가씨 보고는 안 살 거예요. 내 말에 시몬 얼굴에 경직된 이마주름이 스르르 풀리면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말이다. 나도 힘들어. 자식 키우다 보면 내 맘 같지 않고 심장이 누더기처럼 되어버려요. 너도 키워보면 그때 가서 이 시어미 마음 알 거다. 그래, 너 뭐 좋아하는 것 좀 만들어주랴? 그렇게 어머님이 해주신 부추전 같이 먹으면서 어머님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수다 떨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시모가 며느리 유산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하셨는지 지금도 우리 딸과 가족들 건강을 빌러 새벽 이슬 맞으러 절에 가신다는 얘기 등 제가 미처 몰랐던 시모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내가 왜 그렇게 딸을 감싸가 두는지 네가 이해가 안 됐을 게다. 연지는 어릴 때 팔싹둥이로 태어나서 발육도 더디고 잔병치레도 많았어. 어떤 날은 이러다 애가 죽을까 싶어서 가슴에 기대고 숨 잘 쉬나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깼지. 애가 천성적으로 못된 애가 아닌데. 맞아. 초등학생 때 어려운 친구도 잘 도와주고 선행상도 받아왔는데 중학교 때 학교 친구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변한 거야. 왕따 당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괴롭히는 애들 앞에 나서서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부터 연지가 왕따가 돼버렸지. 그때부터 애가 어둡고 말도 없이 다녀서 걱정스러웠는데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아예 깡패처럼 하고 다니더라고.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아휴 그때 생각만 하면 나는 지금도 그냥 가슴이 철렁해. 이러다가 그 착하고 순진한 우리 딸이 어떻게 되려나. 그래도 난 내 딸을 믿었어. 난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싫어해도 내 딸인데 어미 내가 그럴 수야 없지 않니? 제가 엇나가도 불쌍한 것이 속생각과 다르게 저리 표현하는구나. 예쁘다 괜찮다 했는데 내가 그리 했던 게 우리 딸을 저 지경이 되도록 만든 탓일까? 몰랐던 신우이의 슬픈 과거를 듣다가 그만 눈물이 나왔고 어머님은 옛 생각에 함께 오열했습니다. 나도 딸 가진 엄마라 그런지 그 사연을 들으며 그간 이해 안 되던 행동들이 다 알겠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계속 이렇게 아가씨 망치게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아가씨 바로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어머님이라고요. 나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면야 그러고 싶지. 연지 생각만 하면 내가 그냥 밤잠도 못 자. 그럼 일단은 집에서 쫓으세요. 따뜻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니까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반백수를 지내죠. 아가씨는 지금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요. 내 제안에 어머님은 난감해 보였지만 정말 말대로 나중에 신우이를 집에서 내보내셨더라고요. 그 일 겪고 나서 시모와는 훨씬 관계가 좋아졌고 말도 통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달라진 관계를 보며 신우인 기분 나쁘다며 더욱 시댁에 안 오려고 하네요. 돈 없다 힘들다 자기 집에 와서 청소랑 밥 해달라 찡찡거리던 신우는 이제 별다른 얘기 없이 산다고 합니다. 스스로 카페 아르바이트해서 생활비 약간씩 번다고요. 시작일 뿐이지만 지금처럼 하나하나 인생 경험 쌓다 보면 그땐 우리 신우도 정신 차릴 수 있겠죠, 여러분. 됐어요. 검사? 이제 그딴 남자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러는데 검사가 개 바빠서 그 와이프 노릇 쉽지 않을 거라고. 정기적으로 지방 강제 발령 나서 이사도 자주 가야 되고 독박 육아에 살림까지 당첨된대요.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게 결혼하기에 최악의 직업 같네요. 그러니까 김 검사한테 차인 게 아니라 그 신세 면하려고 하늘이 도운 거지. 나 겁나 행운아야. 자기가 차여놓고 쪽팔리니까 신우인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고 있더라고요. 마치 여우의 신포도 얘기처럼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여기에서 솔직한 내 심정을 목청껏 소리쳐 봅니다. 연지야, 너 내가 동생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다른 집 아들에게 업혀 팔자 펴보려는 생각 너무 쪽팔리지 않니? 여자 망신 그만 시키고 지금이라도 외국어랑 자격증 공부해서 취직해. 그리고 적금 들어서 통장에 내 돈 쌓여가는 재미도 느껴보고 그렇게 네가 괜찮은 여자가 되면 또 괜찮은 남자 옆에 있을 거야. 얄밉고 해주는 거 하나 없는 신우이라지만 그래도 네가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땐 이 올케 언니가 네가 갖고 싶은 혼수 싹 장만해줄게. 아, 정말 속 시원하네요.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답답한 일이 있으신가요? 날 괴롭히는 게 누구든 탄산처럼 시원하게 한번 걷어차주고 풀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이곳에 사연을 보내셔도 좋고요. 전 그럼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전 톡톡 사연을 늘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화분갈이도 하며 은퇴 후 아들과 살고 있는 서울의 한 50대 주부입니다. 늘 톡톡 사연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잘 보고 있는데요. 평범하고 단촐하게 살아가던 제 인생엔 여러 번의 굴곡도 있고 또 참 희한한 일도 있었습니다. 예쁘지만 독사 같은 꽃집의 아가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아쉽게도 노래 가사처럼 고운 꽃집 아가씨의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얘기를 조심스럽게 써볼게요. 저와 같은 일을 우리 톡톡 사연 청취자분들은 당하지 않길 바라면서요. 전 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당시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자애가 무슨 교육이냐며 대학도 잘 안 보내던 시절이었죠. 저희 엄마도 위에 오빠만 대학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절 참 예뻐하셨거든요. 우리 딸 진숙이가 아빤 최고로 좋은데 소를 데리고 와도 내 딸 안 줄 거요. 약주 한 잔 드시고 저의 볼을 부비대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아버지를 따라 논이며 밭이며 다니면서 농사일도 돕고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시거나 혹은 참 기분이 좋아 보이실 땐 제 발로 양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다가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렇게 아버지를 따르니까 또 제가 더 예쁘셨던 모양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혼자 책을 여러 번이나 읽어가며 글도 깨치고 동네 언니들한테 물어가며 공부도 하려고 부단히 애썼어요. 어릴 땐 책 읽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더랬죠. 그리고 전 커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아낙네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학교에서 1등을 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못내 마뜩치 않았던 엄마에 비해 아버지는 항상 절 응원해 주시고 대학도 보내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다행히 대학 시험을 잘 보고 국립대인 교육대학교 합격증을 받게 됐지만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담임 선생님께 저의 교대 합격 사실을 들으셨는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을 판 돈으로 저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을 구해오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대학교를 간다는 기쁨과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울로 상경해서 열심히 대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늘 저의 장래 희망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 아버진 지병인 강경화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조금 더 몇 년만 사시다가 결혼식장에서 제 손잡고 들어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사시다가 우리 예쁜 손주 얼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절 아껴주신 아버지의 마음만큼 전 오랫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련만 주신 건 아니었죠.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내는 저희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마음이 진솔하고 따스한 남자였습니다. 내가 진숙 씨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친구가 되어줄게요. 나랑 같이 삽시다. 수줍게 말을 더듬어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점주해주려고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가셨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이듬해 얼굴이 하얗고 선하게 생긴 아기도 낳았어요. 우리 부부의 첫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어찌나 방실방실 잘 웃는지 남편은 사내 아이가 이렇게 유순해서 괜찮겠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앞으로의 세상은 남자도 여자처럼 이쁨 받을 줄 알아야 한대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자라면 참 좋겠어요. 전 오히려 아들이 착하고 순해서 더 이뻤습니다. 아들을 낳고 2년 뒤에 전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번엔 딸이면 좋겠다 남편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수업하는 도중에 그만 하혈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는데 그렇게 병원에 간 뒤 뱃속의 아기는 그만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산에 있던 아이는 저희의 바람대로 딸이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보냈어요. 아기를 잃은 슬픔은 아버지를 잃을 때 못지않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아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제 몸이 약해 있었던 것도 문제였고요. 여보, 아무래도 나는 당신이 걱정돼요. 우리 성훈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당신이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저에게 티를 내지 못했지만 저만큼 딸아이를 잃은 슬픔과 제 몸까지 걱정스러워서 많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전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꿈꾸던 직업이고 아이들과 학교를 너무 사랑했지만 둘째를 낳고 키우다가 다시 복직할 마음으로 잠시 쉬기로 했죠. 하지만 제 발행과 달리 전 금방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잔병치레가 잦았거든요. 또 겁이 많고 심약해서 동네의 짓궂은 친구와 싸우거나 형아들에게 조금만 혼나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였고요. 덕분에 제가 싸움닭이 돼서 우리 아들 괴롭힌 넌 누구야? 이 아줌마가 니네들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이러면서 괴롭히는 애들을 혼내주고 왔습니다. 또 잦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이면 병원에 가서 약 타오고 또 외출할 때마다 챙겨줘야 했죠. 갑각류 알러지가 심해서 학교 급식 봉사를 자처하며 우리 아들에게 위험한 식재료가 쓰이진 않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봤죠. 허망하게 둘째를 보내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아들 하나를 그렇게 키워오며 그래도 행복하게 지낸 세월이었네요. 제가 이렇게 행복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세 가족이 평화롭고 사이좋게 잘 살았던 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들의 고등학교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었어요. 전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온 아들과 오늘 시험 본 과목이 무엇이고 몇 점을 받았다며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김시원 씨 댁 맞으신가요? 여기 강원대학교 병원입니다. 김시원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 이송됐는데 그만 심정지로 사망하셨어요. 보호자는 지금 바로... 남편은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댁에서 소중한 사람을 하나씩 데려가시는 건가요? 전화기를 잡고 자리에 주저앉은 절 대신해서 제 아들이 병원에서 온 전화를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전 아들이 부축해서 겨우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미 정신은 혼절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수습해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룬 것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유순하고 심약하다며 남편의 걱정과 달리 우리 아들은 씩씩하고 대견하게 상주 노릇도 하며 장례식장에서 어엿한 아들 노릇을 다 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마음 추스리세요. 이렇게 절 걱정하며 힘을 주기까지 했어요. 이제 고1인데 아빠를 하루아침에 잃은 그 슬픔과 두려움이 큰 녀석이 오히려 절 위로해주다니요. 사람이 그냥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가셨을 땐 남편을 만났고 남편을 잃었을 땐 아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죠. 남편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르고 난 뒤 전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 아이가 될까봐 더욱 아들 뒷바라지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제 교사자를 열심히 찾아봤죠. 집에서 먼 지역이라고 해도 4, 5개월짜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선생님을 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지원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쉬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찾지 않으면 절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워놓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니까 더욱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엄마 된 마음으로 또 제가 늘 꿈꾸던 선생님의 모습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죠. 또 아들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이내 원하던 좋은 대학에 경영학과에 턱하니 합격한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을 잃은 외로움은 가르치는 아이들이 채워주고 남편이 없어 허전한 마음은 제 아들이 채워주니 제 인생은 복받았다 생각하며 늘 감사의 기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아들과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 아들은 21살의 나이에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아들 가진 엄마들은 다 아시죠?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군대라고는 하지만 막상 내 아들이 그곳에 간다면 그 걱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희 아들은 특히나 사람에게 나쁜 말 한마디 못하는 착하고 유순한 성품이라서 군대에서 미친놈을 만나진 않을까, 못된 선임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별의별 걱정을 다하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냥 걱정이 아니라 저의 직감이 맞았던 걸까요? 아들이 첫 휴가를 맞아 집으로 온 날이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거의 3달 만에 볼 아들 생각에 신이 나서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랑 소불고기 양념게장까지 차리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어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렸단다. 까맣게 그을리고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살이 쭉 빠진 아들의 군복 입은 모습에 전 너무 가슴이 아렸습니다. 터져 나올 것 같은 눈물을 참고 아들에게 반가운 척 신나는 척하며 식탁에 앉혔죠. 아들은 웃으며 별말 없이 음식을 우걱우걱 정말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게가 진짜 실해. 이거 좀 먹어봐봐. 어? 게를 뜯어서 아들 밥 위에 올려주는데 제 아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후두둑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그때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들의 얘기를 듣고 말았어요. 엄마, 저 힘들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요. 제 선임 중 한 명이 청주에서 유명한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죽도록 밉대요. 매일 제가 지나가기만 해도 정강이를 걷어차거나 뺨을 쳐요. 얼굴이 허여멀건한 게 대학 나왔다고 으스대는 걸 못 봐주겠다면서 절 맨날 째려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욕하고 쌍욕하고 소리치고 그 사람 때문에 저 미칠 것 같아요. 저 복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털어놓은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 얘기를 듣는데 다른 집 아들이어도 무서운 그 얘기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아들이라뇨. 제 아들은 세상 누구보다 착하고 심지어 마음도 여린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왔습니다. 씩씩한 척 아들을 진정시키고 엄마가 해결 방법을 알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자인 제가 군대를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남편이라도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할 텐데 처음으로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분들과 이 문제로 상의를 하다가 일단 아들의 정신건강이 염려되고 또 폭행의 증거가 필요하니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라는 조언을 듣게 됐죠.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아들은 친구들과 술 마시고 편하게 놀지도 못하고 저와 병원 검사를 받으며 다녔습니다. 몸에 일부 멍자국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폭행의 증거가 되긴 부족하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받고서 하는 수 없이 정신의학과를 향했어요. 처음엔 멀쩡한 제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를 가는 것이 왠지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 아들이 저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니까 차라리 정신과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진료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아드님 진단 결과 중증도의 불안장애와 우울, 불면 증상이 있어서 이에 대한 약 처방과 지속적인 심리상담 치료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돼요. 아드님이 군대 내에서 당해왔던 가혹행위를 상담 일지에 기록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진단 결과를 발급해 드릴 테니까 군부대에 제출하시고 내무반 변경이나 전출을 요청하시는 게 방법이겠네요.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아들이 복귀할 때 저도 함께 부대에 가서 내 아들의 가혹행위를 고발하고 싶은데 누가 면담을 해야 하냐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를 대충 묻고 제 아들만 남은 군 생활 동안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가혹행위를 한 상병을 다른 부대로 보내든가 내 아들을 보내든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엄포를 놨죠.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청와대든 언론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이 부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고발할 거라고요. 일단 저에게 나중에 연락한다고 돌려보내고 아들이 군대에 복귀해서 2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에선 아들의 정신적 충격이 다 나을 때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인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며 가혹행위를 한 선임은 영창을 보낸 뒤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제 다행이라면서 울고 웃는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정신과를 다니며 많이 좋아져서 군대에서 병장 만기 제대까지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제 아들은 제대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 3년 만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군대에서 겪었던 힘든 일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 어렵다는 시험에 붙다니 아들에게 감사할 뿐이었죠. 아들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받은 첫 월급을 고스란히 저에게 가져다 줬어요. 그 안에는 노란색 종이에 쓰인 아들의 편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 첫 월급은 다 엄마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좋은 구경 많이 시켜드릴게요. 사랑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성장해서 어엿한 어른이 되어 저에게 효도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너무 고마워서 주책맞게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엄마로서 바랄 게 없었죠. 아들, 그런데 너 연애는 하고 있는 거니? 요즘은 대학생부터 다 연애하고 다닌다는데 난 우리 아들 여자친구 얼굴 한번 못 봤네. 아이 참 엄마도 창피하게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연애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며칠 안 사귀고 깨져서 엄마한테 인사드릴 여자는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소개팅 열심히 해보려고요. 직업 좋고 얼굴도 깔끔하게 잘생기고 키도 적당한 내 아들. 이제 그에 걸맞은 아가씨를 만나겠거니 하고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꽃에도 나쁜 벌레는 꼬이는 법일까요? 어느 날 아들은 주말에 좋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전 데이트인가 싶어서 들뜬 마음으로 오랜만에 원피스도 차려입고 아들이 얘기했던 식당에 들렀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들이 웬 아가씨와 함께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까이에서 본 아가씨는 요즘 아가씨들처럼 빼빼 마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은 우리 때와 달리 자기 몸매를 드러내는 노출이 있는 옷을 쉽게 입는다더니 그 아가씨도 가슴이 배꼽까지 파진 것 마냥 훅 파인 달라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가슴골로 눈길이 가서 좀 민망했어요. 내가 벌써 시애미 짓 하는 건가 싶어서 그래 요즘 아가씨들은 그런 거야 하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 이 녀석이 애 낳고 나온다고 말도 없이 엄마를 이렇게 놀래켜도 되는 거니? 반가워요. 나 성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전 민이라고 해요. 눈을 찡긋 웃으며 애교 있게 인사하는 모습에 전 참 반가웠습니다. 눈은 동그랗고 크고 이만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또 코는 무슨 서양 사람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것이 인형같이 이뻐 보였죠. 이뻐서인지 뭔가 요상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자꾸 왠지 눈길이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얘기하는 내내 자꾸 코랑 반짝이는 이마가 눈에 들어왔다니까요. 엄마 놀라셨죠? 내 여친이에요. 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서 엄마한테 소개하려고 이렇게 모셨어요. 그랬구나. 잘했다. 이제 엄마가 마음이 좀 놓이네. 아가씨는 어떤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 네, 어머님 전 플로리스트예요. 어르신들은 꽃집 아가씨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성훈씨 구청 근처에서 플라워 갤러리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성훈씨랑 만나서 사랑하게 됐네요. 아유, 얼굴이 이뻐서인지 꽃집이라 참 잘 어울리네요. 아이, 그럼 사는 곳도 꽃집 근처예요? 아, 우리 집은 역삼동에 있어요. 제가 또 그 동네 좋아해서요. 월세 12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월세가 120만 원이라면 꽤 비싼 것 같은데 꽃집이랑 멀리 떨어진 역삼동까지 가서 살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요? 아, 원래 플로리스트는 아무나 못하는 거라 이 동네에서 살긴 좀 쪽팔리거든요. 제가 가오가 있지. 그 동네는 후져서 못 살거든요. 지금 오피스텔도 꽃집 차리느라 돈이 부족해서 싼 데로 옮긴 거예요. 원래 청담동에서 월세 200만 원 하는 부티크 오피스텔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 아가씨는 자꾸 핸드폰을 꺼내보고 있었어요. 얘기하는 말투나 그런 모습들이 그리 예의 있는 아가씨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식인가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우리 애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하늘나라에 가셨답니다. 미리 들었죠? 아가씨 부모님은 양친 모두 어떻게 잘 계신지. 아, 부모님은 미국에 계세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잠실에서 쭉 같이 사셨고요. 아, 아유, 우리 성훈이랑 가까운 동네에서 학교 다녔었겠네요. 우리 쭉 서초동에서 살았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 혹시 제자일 수도 있으려나? 학교 어디 나왔어요?
가까운 동네에 살았다고 하니 반가운 마음에 학교를 물어봤던 그때 그 여자에게서 한 줄기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그 모습을 눈치챈 아들이 황급히 절 막았어요. 아니 엄마 뭐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면 내 여친이 처음 만나는데 더 긴장하겠어요. 음식 나왔으니까 우리 맛있게 먹고 천천히 얘기해요. 아가씨는 입을 셀쭉하면서 새 모이를 먹는 마냥 여러 가지 음식을 정말 한 입씩만 손만 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것도 먹어보라며 반찬을 그 아가씨 앞으로 자꾸 가져다주며 챙겨주고 있었지만 자기 다이어트 늘 하는 거 모르냐며 제 앞에서 면박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전 옛날부터 뱃속에서 떠나버린 딸을 생각하며 며느리가 생기면 진짜 내 딸처럼 아껴줘야지 생각해 왔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처음 데려온 여자친구를 보니까 마냥 흐뭇하고 기대되는 기분이었지만 식사하는 내내 참하고 얌전한 아가씨가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불안했죠. 전 다음날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친한 동료 교사 몇 분과 어제 아들 여자친구 만났던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 사귀어대서 별의별 애들 다 봤지 뭐. 아유, 요즘 애들 좀 우리 때랑은 다르게 어른들 무서운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내가 괜한 걱정한 걸 거야. 아유, 이제 결혼도 하고 싶다는 아가씨인데 이쁘게 봐야지. 내가 이렇게 벌써부터 흉이나 보고 참 꼴불견이다. 그렇지? 그런데 이 선생, 그거 알아? 요즘 애들 결혼할 때 그 혼전 계약서도 쓰고 대학 졸업 증명서부터 자기 부동산이나 재산 있으면 뭐 그런 것도 등기부 등본까지 서로 교환한다더라. 난 그거 찬성이라고 봐. 아유, 남사스럽게. 그런 걸 어떻게 요구해. 꼭 며느리 재산 밝히는 시애미 같지 않어? 시애미 입장에선 좀 그런가? 근데 그거는 꼭 요구해라. 혼전 건강검진 말이야. 애가 건강한지 그런 건 서로 살피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너희 아들부터 해서 내밀면서 그 아가씨 것도 달라고 하면 모양새도 안 빠지잖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다른 건 몰라도 건강검진은 서로에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애들은 앞으로 아기도 가져야 하니까 말이에요. 전 며칠 뒤 아들의 혼전 건강검진 예약을 하고 아들을 데려갔어요. 다행히 아들은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서를 받았죠. 이 결과서랑 대학 졸업장을 같이 해서 여자친구에게 전해주고 다른 건 몰라도 혼전 건강검진을 아가씨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0여만 원 정도 하는 비용도 엄마인 제가 다 대겠다고 하며 꼭 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절대 건강검진을 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전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아니 건강검진 하는 일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내가 돈도 대주겠다고 하고 아들 것까지 먼저 줬는데 왜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혹시 진짜 건강상에 문제가 있나? 지병이냐? 아니면 여러분은 제가 괜한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전 나중에 이 일을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건강검진 항목 중에 매독이나 에이즈 등 성병 이력을 살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아가씨는 여기에서 자신의 더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거부했던 것이었죠. 그 아가씨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의 심부름으로 아들이 있는 구청에 다녀온 김에 근처 꽃집에 들려서 여자친구 얼굴이라도 볼까 하고 들렸거든요. 하지만 오후 1시쯤이라 한참 일해야 할 시간에 꽃집 문이 닫혀 있었고 옆집 공인중개사에 들어가서 물어보려고 하는 차에 꽃집 앞으로 한 외제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차의 조수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내렸어요. 운전석엔 배가 나온 제 연배쯤 돼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열고 아들 여자친구와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드라이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팔찌 너무너무 땡큐. 사랑해. 그 아가씨는 이렇게 손으로 입맞춤하는 애교를 떨며 운전석의 남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 아가씨한테 친오빠가 있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저 나이 남자가 친오빠일 리가 없지.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한 채로 부동산 문 앞에 서 있으니 그 사장님이 혀를 끌끌 차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아유 저 집 아가씨는 맨날 저래. 꽃집 하는 건지
저런 아저씨랑 뭘 하러 다니는 건지 원. 사장님, 저 꽃집 아가씨가 자주 저렇게 다니나요? 아유, 저 꽃집 보증금은 싼데 월세가 그래도 150은 하는데 열심히 장사하는 걸 못 봤다니까. 아니, 며칠마다 저렇게 가게 문 닫고 웬 남자들 차 타고 가서 2시간 있다 오기도 하고 어쩔 땐 웬종일 있다 오기도 하고. 아, 또 저 옷차림은 왜 저러냐고. 술집 여자도 아니고 미니스커트에 가슴 훌러덩 내놓고 다니질 않나. 우리처럼 오래 장사한 사람들 딱 보면 알죠. 차만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야 저거. 에휴. 제 마음속 한켠에 그 아가씨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방금 본 그 장면과 부동산 사장님 얘기만 해도 제 가슴은 벌렁벌렁했습니다. 당장에 그 아가씨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만약 정말 못된 여자라면 솔직하게 얘기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결혼도 전에 제가 그러면 아들도 싫어할 테고. 특히나 건강검진을 거부했던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전 결국 흥신소에 찾아가서 아들의 여자친구 뒷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알아요. 남들이 알면 못되고 의심 많은 시애미로 보이겠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키웠는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나쁜 놈을 선임으로 만나서 힘들었던 과거에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 아들 정말 큰일 날 뻔했던걸요. 비겁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흥신소에 그 아가씨가 얘기했던 가족관계, 직업, 학교 등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결과를 듣기 위해 흥신소 직원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 고객님, 아드님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 내가 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이, 그게 무슨... 이 여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뭐 학교, 고향, 지금 사는데 어디 하나 사실인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여자들 뻔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것 말고도 지금 남자 관계나 과거 어디서 일했는지 뭐 그런 것도 추가로 알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다는 흥신소 실장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미국에 사신다는 부모님은 찾을 수도 없고 10년 전에 아가씨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가출한 뒤 할머니와 둘이 경기도 시흥에서 살았다고요. 잠실에서 부모님과 쭉 살았었단 얘긴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 이름 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당황했던 거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력은 찾을 수 없어서 아마 고졸일 것 같고 자기가 살고 있다고 했던 역삼동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다가 몇 달 전부터 공실이라고 해요. 전기요금이랑 가스비 등을 내지 않아 독촉장 같은 것이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고요. 임대했던 집주인 얘기론 살던 아가씨가 어느 날 월세도 내지 않고 잠적해서 보증금을 깐 다음 아가씨 짐을 모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사는 곳은 어딘지 주민등록 전입 내역이 없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진 속엔 제가 본 아가씨와 다른 아가씨가 보이더군요. 그 뾰족한 콧날과 볼록한 이마, 쌍꺼풀 짙은 눈, 모두 성형으로 만든 얼굴이었던 겁니다. 모두가 거짓인 여자였어요. 난 뒷목이 찌르르한 것이 당장 고꾸라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실장님. 이 여자가 과거에 뭐하고 살았는지 자세히, 그리고 남자 관계, 아니, 설마니 결혼이나 애를 낳았는지까지 그냥 몽땅 탈탈 털어주세요. 아휴, 지금은 우리 아들 말고도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그때부터 흥신소 직원은 다른 남자 직원과 2인조로 5일간 꽃집 아가씨를 따라다니며 현재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예전에 일했던 곳 직원과 얘기도 했다며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만만하게 저를 불러내어 그 여자에 대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이쪽에서 먹은 짬밥이 얼만 줄 아십니까? 보면 딱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이 여자 이상하게 더 캐봐야 한다고 그랬죠? 이 여자 말이야, 옛날에 신천동이라고 잠실 세내역 주변의 유흥업소에서 5년 정도 일했답니다. 22살 때인가 와서부터 그 업소에서 잘 나가는 에이스까지는 아니었고 물주 여럿,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스폰서라고 하는 그 돈 대주는 나이 많은 놈들 알죠?
그런 스폰서를 여러 갈아치우다가 나이가 좀 차니까 업소에서 나가라고 했대요. 어쩐지 내가 인스타 같은 소셜 파보는데 거기 있는 사진들이 최근 것밖에 없고 예전 것 찾아볼 수가 없더라니까요. 저 아가씨 지 나름대로 신분 세탁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같은 꾼들 눈을 속일 순 없죠. 아드님이 공부만 한 것 같은 순둥이지 집안도 교육자 집안이고 먹고 살만해 보이니까 닳고 다른 여자가 구워 삼기 딱 좋은 조건이 아닙니까? 전 군대 시절 힘들어하던 아들을 보고 심장이 멎었던 그날처럼 처음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 귀한 아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을 그런 년이 꼬였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너무 원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을 붙잡고 오늘 흥신소에서 들었던 그 여자에 대한 일들을 모조리 털어놨죠. 아들은 너무 놀란 표정으로 다리를 달달 떨었어요. 나도 심정이 이런데 내 아들을 오죽할까 싶어서 손을 잡으며 간곡히 얘기했습니다. 성훈아, 그래도 괜찮어. 그런 애랑 결혼까지 가기 전에 사실 알았으니까 오죽 다행이니. 당장 걔랑 헤어지고 싹 잊고 살자꾸나. 죄송해요, 엄마. 저 못 헤어져요.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에게 나지막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아들의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아니, 네가 그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미친 거니? 그런 애인 줄도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닳고 다른 걸레 같은 여자애랑 왜 네가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들은 너무 괴로운 얼굴로 제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걔 이제 그런 여자 아니에요. 국비 교육과정으로 혼자 힘으로 플로리스트 자격증도 따고 꽃집도 차리고 이제 새 출발했대요. 엄마가 아무리 반대하셔도요. 저 이 결혼 할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니?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곱고 바르게 커온 네가 지금 그런 여자에게 홀려서 정신이 없어진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집에서 나갈 겁니다. 착하고 반듯하던 제 아들은 다른 사람이 되어 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전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주먹으로 쳐대며 울었습니다. 그런 못된 년이, 뱀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주여,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사랑에 빠진 남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간교한 혀로 거짓말만 속삭이고 학교의 출신부터 직업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여자인 걸 알고서도 마음을 접지 않는다니 정말 내 아들이 맞는가 싶었어요. 아들은 그 여자가 지저분한 과거를 뒤로하고 새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정말 믿는 것 같아요. 정말 순진한 놈이죠. 맞아요. 착하고 바른데 세상사도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순진한 아이였던 겁니다. 만에 하나 그 아가씨가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새 출발하고 꽃집하며 아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한들 믿을까 말까였지만 그날 꽃집 앞에서 본 외제차의 남자를 떠올리니 조금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그 여잔, 아니 그런 환양짓 하는 여잔 본성이 바뀌지 않고 제 아들을 괴롭힐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전 그 여자만큼이나 간교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 아들을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 흥신소 직원에게 그 여자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가능하면 증거로 쓸 사진도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해뒀습니다. 그러는 한편 아들에게 화해의 의미로 여자친구와 셋이서 좋은 호수 옆 펜션에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여자 얼굴을 보는 것이 끔찍이도 싫었지만 전 참아야만 했습니다. 펜션에서 함께 바베큐를 구워 그 여자 입에 넣어주는 아들은 그저 행복해 보였어요. 미련한 놈. 하지만 전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아들과 그 여자의 장단에 맞춰서 칭찬도 해주고 분위기를 정말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인과 소주, 맥주 등 술을 잔뜩 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마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그 여자가 술에 취하도록 계속 권하고 먹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집에서 일했던 여자답게 술 잘 마시더라고요.
하지만 술을 계속 먹이니까 이내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핸드폰에서 울려대는 전화를 받으며 화장실로 향했어요. 전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죠. 그리고 화장실 문 밖에서 잠자코 그 여자가 친구와 통화하는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써대던 돈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공무원 월급으로 뭘 어떻게 하겠어. 요놈은 보험이야 보험. 공무원의 외아들이지. 나중에 시모가 살던 집이랑 재산 같은 것까지 다 내 거 될 거잖아? 그때까진 계속 스폰 오빠들한테 빨대 꽂고 즐겨야지. 원래 하던 일을 알바를 하는 건데 뭐 어때?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지. 그런 푼돈 월급으로 내 용돈도 어렵겠더라니까. 야, 내 옷이랑 신발, 가방이랑 샵 비용, PT 무슨 수로 그 새님이 주겠냐고. 그 새님이 글쎄 청혼한답시고 딸랑 다이아 반지 하나 주는 거 있지? 어이가 없어서 참. 알은 또 어찌나 콩알만 하던지. 누가 요새 반지 하나 주냐고. 세트로 주든가 명품백도 같이 주던가. 센스도 없어. 암튼 남자가. 뭐 스폰 오빠들이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할배들이라지만 돈만 잘 쓰면 그만이지 뭐. 밤이면 뭐 보이냐? 오히려 힘 떨어지면서 자주 요구 안 하니까 편하다니까? 이 경박하고 못돼 먹은 것. 이 여자는 과거만 속인 게 아니라 지금 또 앞으로 아들과 결혼하는 동안에도 할배 스폰서 만나면서 그 환영짓을 계속할 속셈이었어요. 나중에 물려받을 제 재산까지 계산에 넣어가면서 말이죠. 직접 들은 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들은 믿기나 할까요? 다행히도 전 아까부터 핸드폰 녹음기를 켜두고 이 여자의 속내를 모조리 녹음해 뒀습니다. 며칠 뒤 흥신소 직원이 보내온 스폰서 남자 2명에 대한 사진과 이름, 주소, 그 가족들의 전화번호까지 조사해온 신상명세서 서류를 받게 됐죠. 그 불륜남들의 나이 한 명은 저와 비슷한 58세, 한 명은 세상에나 67세였습니다. 더럽게도 돈 써가며 어리고 몸 파는 여자 탐하는 이들도 가만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겠죠. 받은 사진 중에서 그 여자와 가장 신체를 접촉한 채 웃고 있는 낯뜨거운 사진을 몇 장 골랐어요. 내 남편의 불륜도 아니고 내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의 상간남 사진을 보고 있는데 내 꼴이 우습고 어이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 사진 중 2개씩 골라서 그 스폰 할배들의 부인 전화번호로 사진을 보냈어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대로 발신 추적이 안 되는 번호로 다른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부인들에게 상간녀의 꽃집 주소를 보냈고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음 날부터 그 간악한 여자애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꽃집 앞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던 그 날이 왔어요. 전 아침부터 꽃집 옆 부동산에 커피와 빵을 사가서 이사할 동네 한번 살펴보러 왔다며 사장님과 얘기를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11시 반쯤 되었을까요? 그 꽃집 안으로 한 여자가 2명의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들어갔어요. 한눈에 봐도 부유한 집 사모님이고 선글라스를 끼고 잔뜩 화가 난 모습으로 꽃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여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대강 어떤 얘기일지 예상이 가시죠. 저도 그 사모님처럼 내 아들 홀린 그년에게 악다구니를 쓰고 싶었는데 아들이 아직도 저렇게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 아들이 더 엇나갈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저렇게 욕지거리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 사모님의 입모양에 맞춰 그 여자애 대고 나쁜 건 먼 년 남자들 신세 망칠 요사스러운 것 저도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죠. 아이고 저 사단 날 줄 알았어. 저 꽃집 아가씨 상간녀의 모양인데 행실이 안 좋은 여자 같더라니. 왠지 바람핀 놈 부인 같다 보이죠? 저런 년들은 그냥 혼쭐이 나야 된다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저와 같이 구경하며 고소한 모양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니 동네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들 몇몇이 꽃집 앞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2 손 주먹을 꽉 쥔 채로 얼어붙어서 꽃집 안을 쳐다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네, 제 아들이었죠. 저는 전날 아들에게도 점심시간에 맞춰 꽃집에서 예비 며느리와 만나자고 불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꽃집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그보다는 눈앞의 광경에 아연실색인 모습이었죠.
그 여자가 자기가 저지른 부도덕한 일에 대해 응징받고 있으니 너무 통쾌했던 제 가슴을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느낄 슬픔과 좌절감이 어떨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 못난 애미를. 그렇지만 평생 저런 요물 같은 것에 족쇄 채워진 채로 고통을 받느니 아프더라도 지금 겪는 것이 훨씬 나은 일 아니겠어요? 꽃집을 한참 들여다보던 아들은 부동산 안에 있는 절 몰라보고 이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집을 나간 지 며칠 만에 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들은 술을 잔뜩 마시고 제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한탄을 했어요. 엄마, 사실 나도 그 여자가 했던 얘기들이 거짓이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절 만나면서도 다른 놈들 만나는 것 같았고 나쁜 년이라는 거 사실 눈치챈 지 좀 됐죠. 그런데도 전 자세히 어떤 놈인지 뭐하고 다니는지 그 여자에게 캐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바보 쪼다 같은 놈이 차마 무서워서 그 여자와 헤어질 자신도 없었거든요. 너무 사랑해서. 제가 처음 정말 사랑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 그 여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호구같이 살면 안 되겠죠? 우리 구청에까지 그 여자 소문이 났어요. 알고 보니 술집 여자에다가 지금도 남자들 후리고 다니는 여자가 꽃집 아가씨 행사함에 산다고. 내가 그 여자 만났던 거 몇 명은 알고 있는데 정말 쪽팔려서 출근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들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그 속에서도 아기 때부터 방실방실 웃던 내 예쁜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죠. 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토닥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지? 엄마도 정말 많은 고민했단다. 나도 이런 일 알려지면 얼굴 부끄러워서 학교며 모임이나 동창회도 나가기 힘들겠지. 근데 좀 그러면 어떠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들 신세 망친 그런 여자 가만둘 순 없잖니. 가만히 두면 또 어디 가서 순진하고 좋은 남자들 등쳐먹고 살 거야, 걔가. 잘못하면 죗값 치르는 것이 세상 이치고 난 지금도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거면 더한 것도 하고 싶다. 아들과 전 밤을 새우며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야 제 아들이 자기 모습을 찾고 제자리에 돌아온 듯 했죠. 그리고 아들은 오늘 꽃집 안에 엄마인 제가 일부러 부른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런 거지 같은 꼴을 보게 한 저를 원망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자신이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던 건지 정신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아들은 그 뱀 같은 여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여자가 제 아들이 연락을 피한다며 자초지정을 얘기할 수 없다며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얼굴이 두꺼운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엄마인 저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아들이 정말 천하에 없는 좋은 아이라 곱게 너랑 헤어지는 거야. 너 같은 년이 어떻게 내 아들을 꾀해서 평생 속여서 등쳐먹을 생각을 한 건지 생각할수록 널 가만둘 수가 없어. 다시 한번 내 아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그땐 내가 널 절대 가만 안 둔다. 내가 교도소에 가는 한이 있어도 너 어디 하나 분질러 버릴 거야. 얼굴 갈아엎을 거야. 전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사람처럼 그 여자에게 엄포를 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그 꽃집 아가씨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곱게 말해 꽃집 아가씨지 사실 꽃집을 가장한 여우 같은 술집 여자였어요. 나중에 흥신소 실장님을 통해 들어보니 스폰 할배들의 부인 중 한 명은 그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해서 지금 골치 아프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쫙 펴져서 꽃집은 얼마 못 가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몇몇 젊은 자매님들이 그 여자 인터넷 인스타 같은 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비난글도 올리고 해서인지 인스타도 문을 닫았다고 들어서 이후 그 여자 소식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 살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어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 마음의 상처가 크지만 저희 아들이 비싼 수업료 내고 인생 수업 받았다고 우리 그렇게 여기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는 예쁘고 잘생기고 멀쩡한 사람들, 그 속은 얼마나 썩었는지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먹잇감으로 빼먹을 생각만 하는 인간들이 많은지 모를 겁니다. 저도 제 아들도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에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에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 나쁜 년은 벌을 받기를, 절대 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기도로 드리는 게 제 자신이 얼마나 나쁜 신자인지 알지만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속이 썩어 들어갔어요. 결국 집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정신과 병원의 의사 선생님에게 상담도 받았죠. 아드님은 현재 사랑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머님, 지금은 누구보다 어머님이 곁에서 지켜보고 아드님을 보살펴 주실 때예요. 꾸준히 심리치료 받으시고 현재 아드님은 높은 불안도와 우울증으로 힘드실 테니까 당분간은 내원하셔서 약을 처방받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동네에 꽃뱀에게 물려 결혼할 뻔했다는 소문이 나도 아들이 정신과 병원을 다녀도요. 저와 아들은 그 꽃뱀에게 휘둘리고 속았던 지난날의 아픔을 앞으로 열심히 치유해 갈 거니까요. 다시 우리의 모습을 찾고 아들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줄 겁니다.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내 집에 새 사람이 들어오게 되거든 따뜻하게 맞아주시되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나 살아온 인생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나쁜 선임놈에게 당했을 때, 이번에 여우 같은 술집 여에게 꿰어 결혼까지 갈 뻔했을 때 가만히 앉아서 걱정만 했다간 아마 우리 아들 지금 멀쩡히 살고 있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아들이 어떤 아가씨를 만나도 설마 또 그런 여자를 만나진 않겠지만 이젠 주변 사람들과 제가 먼저 확인을 한 확실한 혼처와 결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공을 들인 덕에 아들은 몇 번의 선을 통해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가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의 사촌 조카로 직업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착한 아들에게 걸맞는 착한 성품을 가진 아가씨였어요. 아들도 악독한 여자에게서 당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이번엔 신중하게 연애하며 마음을 열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 이제 몇 달 뒤면 돌잔치하게 될 손주까지 가진 행복한 할머니예요. 혹시 지금 내 가족이 저처럼 이런 일을 당하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꼭 용기 가지시기 바래요. 그 당시 전 남편 따라 하늘나라에 갈 마음도 생길 만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니까요. 저처럼 이젠 지난 얘기로 할 수 있는 날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어지럽히는 나쁜 바람피는 것들, 꽃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니들 눈엔 피눈물 날 것이다. 하늘이 심판할 것이야. 지금까지 제 사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